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2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예, 돈꽃 여도은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아침에 저희 이제 시작할 때 요 시그널 음악과 함께 화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를 처음에 이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작할 때 PD님께서 이 꾸미는 말을 한 문장만 보내달라. 그때 제가 그냥 여자 앵커는 저밖에 없으니까 제 이름이 도은이라서 빨리 부르면 돈이잖아요. 예, 돈꽃이라고 보냈는데 볼 때마다 굉장히 민망스럽네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또 얘기를 해서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분의 돈꽃이 되어 드리고자 매일 아침에 6시 30분 어김없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문을 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함께 하셨는데 저의 표정이 되게 다르다라는 글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옆에 누가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하니까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얼굴에서도 저절로 표정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클로징 멘트에서 우리 또 장우석 부사장님이 살짝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말 주변이 조금 없으세요. 그래서 그 의미는 왜 이제 나의 뭐 조카나 딸 남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 여도은 앵커가 좀 미숙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미숙하다고 하냐 하면서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 저희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끝나고 나서도 저 혼자 이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쓰럽고 미안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프닝 좀 길게 했죠. 예, 잠시 후에 바로 미국 주식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올랐습니다. 올라서 제가 이렇게 오프닝에서 밝은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는 금요일 이 시간 늘 함께해 주시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미국의 인사이트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5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인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장 부사장님 다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스포일러 드리자면 아침에는 나타나지 않으실 겁니다. 예, 분기별로 실적 발표할 때는 제가 억지로 이렇게 앉혀 되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분은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베일이 벗겨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뉴욕 시장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자면요. 긴장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잭슨홀 미팅을 앞둔 긴장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2거래일째 연속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거고요. 뉴욕 증시가 잭슨홀 연설이 아마 주말 사이에 계속 이야기가 전해질 거고요.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11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대라는 심리보다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뭔가 새로운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0.98%, S&P 500 지수가 1.41%, 나스닥 지수가 1.67%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뭐 월가에 나온 뉴스들을 쭉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FOMC가 이번 달에 없는데 이 사이에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다 했는데 많이들 했는데 내용들의 주제를 보면요. 금리 인상의 뭐 0.5인지 0.75인지 이런 내용들은 이 사이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든 뭐 CPI든 이런 지표들을 더 확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이런 게 더 안 좋지 않나요? 불확실성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패더치 그 퍼센테이지 보면은 다시금 0.75 쪽으로 조금 더 한 6대4 정도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4명의 연준 위원 중에 3명이 9월에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아직은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차례 더 이제 고용 관련해서 또 물가 관련한 보고서가 나온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표 더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파월의 입장도 여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할 때 우리는 이제 CPI 한번 꺾이긴 했지만 조금 더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0.75 할지 0.5 할지 결정할 수 있어. 이런 발언을 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겁니다. 뭐 관련해서 이야기가 쭉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다른 분들 얘기는 비슷비슷한데 늘 이야기 나오는 우리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를 앞당겨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계속해서 늘 그가 이야기해왔던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보다는 다행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미국의 지난번에 이제 GDP 속보치가 0.9% 마이너스였는데요. 지금 잠정치가 밤사이 발표가 됐는데 조금 개선됐습니다. 0.3%포인트 개선은 됐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0.6%로 마이너스 성장이 기록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000명 감소한 24만 3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2주 연속 또 줄어들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였던 25만 5천 명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좀 전반적인 지표 개선되며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다시금 하락을 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폭은 또다시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은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가격으로 반영된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어제 S&P 500 지수 내에 11개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맵을 함께 보자면 전반적으로 엄청 초록초록합니다. 눈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 연출됐고요. 중간중간에 빨간 종목은 보이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실적 발표 소식 전해드렸던 세일스포스가 3%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빅테크 종목들 굉장히 좋았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주가 1%대 각각 올랐고요. 구글도 2%, 메타의 주가도 3%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제 저희 이제 정말 항상 이양영 위원님께서 애프터마켓의 움직임 의미 없다라고 하는데 4% 넘게 올랐어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장마감 후에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을 쭉 보여드렸을 때는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4% 넘게 올랐고요. 뭐 AMD 또 마이크론의 주가도 모두 4%대 올랐는데 월가의 여러 가지 시각들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에 저점을 딛고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게임 관련한 그런 수요도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많이들 갖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한 IB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분위기가 더 많이 전달이 되면서 주가는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주가가 23% 올랐고 제가 어저께 전해드렸던 펠로톤이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20% 넘게 올랐는데 반면에 실적 실망함에 다시금 되돌려줬습니다. 18% 이상 하락을 했고 어제 테슬라 주식 분할했죠. 주식 분할해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296가 됐어요. 근데 주식 분할 첫날 아쉽게도 주가는 0.34%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1로 주식 분할이 됐기 때문에 한 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내 계좌에 세 주가 들어온 겁니다. 과연 내 계좌의 수익률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똑같죠. 0.34% 소폭 하락했다라는 거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초록불이 많이 들어왔던 시장 분위기였는데 우리는 주말 사이에도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월가에서 또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를 사더라도 제대로 삽니다. 저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쌀 대한제일미를 먹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들이 즐겨 먹는 대한민국 제일의 쌀 대한제일미 검색창에 대한제일미를 검색하세요.
밥맛이 좋아야 요리가 빛이 납니다. 기억에 남는 맛집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대한제일미. 전하, 기운을 불끝나게 할 영약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본황칠 통장어즙 뼈만 넣고 끓인 것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국내산 민물장어를 통째로 넣고 끓여냈다 하옵니다. 어허, 몸에는 좋겠지만 비릴까 걱정이구나. 식전 대보탕의 원료와 함께 제주 본황치까지 넣어 잡내를 싹 잡았다 하옵니다. 지친 하루를 위한 솔루션, 통장어 한 마리의 아르기닌을 한 포에 담아낸 본황치 통장어. 배송 메모란에 3%를 입력하면 3포를 추가로 준다고 하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어제 자꾸 또 숙제를 드려가지고 늦게 주무신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항상 밤에 요거 하나 추가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제 자정에 보통 잠처리에 들어갑니다. 네. 아니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달러원 환율 얘기를 네. 하시길래 요 얘기 저희도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 보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 지적해 주신 걸 제가 대부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어제 한국은행이 네. 그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창용 총재께서 그 이제 커멘트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지금 이제 그 미국 주가의 움직임도 관심이 많지만 당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 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것 때문에 원달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쵸.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제가 넣었습니다. 자, 오늘도 총 크게는 4가지 주제를 준비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며칠 전에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네. 지금 약간 그 되게 적절한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네. 실물 경제 대비. 그래서 이 괴리가 좀 좁혀져야 된다. 왜냐하면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금리 상승이 좀 가팔랐잖아요. 지금 몇 주 동안. 그래서 채권 가격은 조정을 받았는데 주가는 6월 중순 이후로 급반등을 하고 뭐 아주 미세한 조정을 받아서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수준인데 이제 그 네.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환율 얘기, 특히 이제 어제 하는 그 금통위원회 그 결정과 금리 인상과 이제 그 총재 그 발언을 이제 제가 좀 코멘트하겠습니다. 약간 저는 어제 발언이 약간 실망스러웠던 면이 있었던 게 지금 강한 달러가 이슈지 우리 국내적인 이슈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제 네. 그렇게 하느니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주식 전문가지 외환 채권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쪽에도 네트워크가 많아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 채권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대만보다도 중국의 지금 무력적인 위협을 받는 대만보다도 한국이 국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서 네. 원화 약세가 좀 구조적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인식을 밖에서 그쵸. 해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는 꽤 주목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가 된 게 인텔이 주가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그 파운드리나 이런 이제 반도체 초미세 공정 기술을 도입해서 컴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은 믿지 않고 계속 기업 실적이 저조했는데 한 이틀 전에 그 대체 자산 운용의 최대 회사인 브룩필드와 반도체 공장을 합작으로 투자해서 운영하겠다.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30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는 40조 원짜리 공장을 인텔이 51% 지분을 갖고 브룩필드가 49% 지분을 갖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텔이 자금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네. 하지만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이렇게 그 자금을 세이브한 것 갖고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텔 주주들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금이 부족한 미국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 TSMC와 경쟁을 하겠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고 거기에 브룩필드가 이제
그 핵심 파트너로 등장한 게 아주 흥미로운 그 뉴스입니다. 네. 자,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속속들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물 경제와 주가 괴리가 좁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실물 경제의 지금 수준이 별로 좋지 않은데 주가가 너무 높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제 그림이 두 개예요. 둘 다 2019년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이제 2년 한 8개월 동안 이제 변화율인데 실질 경제 성장률은 한 2~3% 이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비자 물가가 한 14%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네. 이것을 명목 GDP로 둘을 그냥 단순히 더하면 한 경제는 한 17~18% 성장한 거예요. 대부분은 인플레, 물가 상승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한 것이니까. 하지만 S&P 지수는 2019년 말 이후로 30%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이익은 그것보다 더 기업이익의 추정치네요. 기업이익의 추정치는 더 그것보다 높게 한 33~34% 성장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와 주가가 1대1의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이 혁신을 하거나 비용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재무적인 성과를 또 내면 기업이익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을 수 있고 경제 성장보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둘이 너무 그 괴리가 벌어지면 그게 이제 불건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너무 월가가 기업이익을 조금 공격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에 기반해서 또 주가도 지금 너무 높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조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했다는 게 우리가 약간 뭐 단기적인 어떠한 얘기지만 한번 참고해볼 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주가의 밸류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게 적정한지 지금 다음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늘 매주 이거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주 보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어제 장이 열렸을 때 한 4,170 S&P를 기준으로 그 골드만삭스가 톱다운으로 본 그 기업이익 전망 왼쪽 그 하늘색 그 박스는 그렇고 오른쪽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그냥 단순하게 평균 낸 거. 근데 이제 둘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다음 주면 이제 9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023년 전망치를 갖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좀 더 맞는데 둘 다 지금 주가 수준이면 퍼가 18배니까 금리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면 기업이익도 조금 더 증가율이 둔화 내지 뭐 정체 수준을 보일 텐데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내려갈 걸로 저는 보지는 않지만 일단은 여기서 상승 여력은 상당히 좀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한두 분기 볼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의 부정적인 요인은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노스트롬 아주 고가 백화점인데 메이시 중가 고가 백화점 실적이 그렇게 뭐 아주 좋지는 않았고 오늘 나온 이제 달러 트리 같은 데를 보면 거기는 실제 그 슈퍼마켓을 가면 그 물건이 보통 대부분의 물건이 $1.25예요. 그래서 7, 8개 짓고 와도 $10를 안 쓰는데 심지어 여기도 소비자들이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지출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산층 이상은 타격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하위층만 타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위층도 상당히 타격이 좀 심한 것 같고 중산층도 점점점 조금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소비 약세. 그다음에 제가 이제 2~3달 전부터 강조를 했지만 주택 시장이 완연히 꺾이고 가격이 지난달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이제 확실히 그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를 짓누를 거고 기업들의 재고가 뭐 국내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최근에 삼성전자 이런 데 재고가 쌓였다고. 이제 미국도 재고가 많이 쌓여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너스 요인인데 플러스 요인은 저는 미국 주가가 유지되는 게 이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강세인데도
수출을 미국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특히 IT 기업들 같은 데는 해외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데 그런데도 수익성이 마진이 유지가 된다. 그만큼 이제 미국 기업들이 튼튼하고 기업 이익 창출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CEO가 경기 침체 우려를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지만 설비 투자는 공격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R&D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같이 지금 상존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가 수준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은 높다. 지금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반영이 조금 과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가 높다는 거야? 내 계좌는 높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객관적인 지표는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던 달러 이야기. 근데 달러가 너무 높은데 이제는 1,300원이 그냥 기본값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인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외환을 같이 뭉들려서 많이 해요. 그래서 네. FICC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C는 커머디티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바닥은 또 틀려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또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외국 금융기관, 해외에서 글로벌 트레이딩 헤드를 하거나 이런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들으니까 이 달러 초강세는 당분간은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월가의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봐도 가장 지금 투자가 집중된 게 이제 달러 강세 베팅이 돼 있고 특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경기 침체로 좀 들어가고 있고 중국도 아주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엔화 약세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모든 기축 통화들이 자국 통화를 그 절하시키는 지금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달러 강세로 인플레가 좀 완화되는 왜냐하면 달러 강세면 수입 물가가 좀 내려오잖아요. 이제 그것을 또 인조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그 생각이 똑같아서 달러 강세는 당분간은 깨지기 어렵다.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이제 저희 뭐 우리 청취자 구독자분들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고 글로벌리 미국 주식도 보고 중국 주식도 보고 유럽 주식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여러 나라의 그 비교 가능한 자산을 달러로 다 우리가 환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부동산을 달러로 항상 30평짜리면 요즘 상대 가격이 어떻지.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지난 뭐 한 7년, 10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많이 올랐다고 진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20억으로 2배 상승을 가령 우리 뭐 이런 경우가 최근에 많았죠. 그 이상 상승한 적도 있지만 하지만 달러로 우리가 이걸 환산해 보면 10억 원이었을 때 원달러가 1,100이고 지금 1,340을 각각 적용을 해보면 9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가 된 거니까 원화 기준으로 우리가 늦게 2배 올랐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67%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그 자산 가격의 버블, 특히 부동산의 버블이 원화 약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조정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그 경쟁력 측면에서도 봐도 이제 국내 임금이 되게 많이 올랐죠. 최저임금이 지금 한 9,000원 넘어서 10,000원에 육박하니까. 근데 실제 우리 대졸 초봉이 한국보다 선진국인 일본, 싱가포르보다 높습니다. 우리 5천만 원이 높으면. 그래서 임금이 너무 과도하게 특히 이제 대졸 초임 이런 것들이 오른 게 원화가 약세가 됨으로써 그 원화를 표시한 임금이 이제 하락하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환율의 자율적인 그런 정상적인 기능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어제 이제 25bp 0.25%를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올렸는데 요것은 이제 국내 경제신문에 나온 이창용 총재의 그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위에 이제 빨간 박스로 친 것은 현재 상황은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국제금융위기 상황과는 다르다. 당연한 그거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원화 약세는 뭐 유동성 위기 이런 건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유동성 위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하지만 아래 이제 박스를 보면
환율 상승은 달러 초강세라는 대외적인 한국 외의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지 우리나라의 기초 펀디멘털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총재께서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한국 밖에 있는 채권 외환 전문가들은 이런 시각과 이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편향된 생각을 하면 원하는 더 약세로 거꾸로 항상 시장이 되는 건 가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달러 초강세 그다음에 뭐 유로화나 옌화 약세 뭐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건데 국내는 최근에 이제 무역 적자가 우리 확대되죠. 그다음에 중국과 적자가 많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길게 내다 보면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갖고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버는 나라인데 미국이 이제 최근에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반도체, 전기차 이런 거 공장을 다 미국에 지금 지으라 그러잖아요. 엄청난 압력을 넣고 그것을 비껴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달러를 벌 그 제조업 산업이 뭐가 있냐? 공장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 가면 이미 배터리는 많이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산업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연 대한민국이 환율 방어 의지가 있는지,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한지, 그 다음에 미국과 금리가 역전이 되어도 그것이 괜찮은지. 근데 당연히 지금 딜레마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올리면 이 사람들의 그 소비 여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경기가 아주 가라앉을 텐데 딜레마에서 쉽지는 않은데 하여간 이러한 점을 우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정권에 있어서 특히 코로나가 생기면서 재정 적화가 아주 심화됐잖아요. 근데 이제 대북 경협을 지금 현 정권에서 이제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돈 찍어낸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워낙 시각이 최근에 좀 조심스럽고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비관적으로 뉴스에 따라서 해석은 또 항상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측면에 있어서는 연기금이 국내 투자를 계속 줄이고 국민연금 중심으로, 그다음에 우리 해외 그 사학개미들이 투자를 계속 강화를 하잖아요. 이제 투자가 가속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약간 좀 저도 놀라웠어요. 대만이 중국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불안한데도 국내적인 이슈는 한국이 오히려 대만보다 좀 더 불안하고 그런 정부가 이런 현실 인식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원달러는 당분간 1,300이 이제 기준이 돼서 그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우리 국내 증시 투자가들한테 꼭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출하는 업체가 대부분인데 대기업은 기업 이익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2분기 기업 이익이 나름대로 잘 버텨서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실제 환율에 의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이익의 퀄리티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하고 비교가 됩니다. 미국은 환율이 그렇게 강세였는데도 그 정도 실력을 냈고 우리는 그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원화 약세를 힘에 입었는데도 기이익이 이 정도 나왔으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비교가 유리하지 않으면 기업이익 증가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죠. 최근에 국내 주가가 이래서 조금 약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가 뭐 달러원 환율 그리고 이제 원화 대비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면은 일단 미국 주식을 살 때도 약간 머뭇거리게 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의 환경을 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호재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출 자체가 줄어들고 실적이 줄어든 상태에서 과연 이 환율 효과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분간은 우리가 1,300원을 기본값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남의 조선주식연구소의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 영상을 쭉 만들어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인텔이 브룩필드와 반도체 관련해서 합작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뉴스를 왜 갖고 왔냐면 이제 우리 서학개미들 투자 종목 톱50에 이제 인텔이 들어가 있어요. 있고 워낙 이제 반도체 좋아하시니까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나 석스 이런 반도체 ETF를 더 많이 갖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인텔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자산운용사랑 이제 협업 합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텔의 어떤 큰 변화를 보여주면서 국내 삼성전자나 TSMC, SK 하이닉스 이런 데 이제 시사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뉴스가 있을 때 인텔이 그 엄청난 반도체 규모 투자를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요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아리조나에 짓는데 3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40조 원 되는 대규모 공장인데 인텔이 최근에 자금이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긴 하지만 최근에 수익력도 나빠지고 그래서 리스크 분산 겸 자금을 반만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합작을 한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 300억 달러 공장의 인텔의 지분율이 51%. 그다음에 브룩필드라고 캐나다계의 근데 글로벌한 그 대체 자산 운용사 세계에서 제일 잘 큽니다. 7천억 달러 운영하는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49%.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놀란 게 브룩필드는 리스크가 적은 안정적인 인프라 이런 데 투자하는 건데 반도체는 세계에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시클리컬한 업종인데 이런 데까지 이제 진출을 한다. 근데 실제 그 두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가 같이 들어가 보고 양쪽 주가를 다 봤는데도 전반적인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인텔이 제시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텔이 이만큼 혼자 단독적으로 40조 원을 투자 못할 정도로 자금 여력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TSMC는 매년 단독으로 매년 40조 원 이상 설비 투자를 하죠. 그만큼 삼성전자랑 TSMC가 대단한 회사다. 그 인텔이 이제는 따라오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지만 또 여기 합작 파트너도 불러들인 브룩필드가 아주 좋은 회사예요. 자산운용사도 상장돼 있고 대표 인프라 펀드도 상장이 미국에 돼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룩필드 인프라라는 그 이제 브룩필드 자산운용사가 있고 거기가 시가총액이 한 800억 달러, 100조 원쯤 돼요. 미국에 상장돼 있고 그 밑에 몇 개 펀드를 운영하는데 대표 펀드가 브룩필드 인프라 파트너 BIP 티커 코드가 이제 여기가 이런 데들하고 합작을 파트너십을 그동안 많이 맺어왔어요. 아마존, 버크셔 해더웨이. 그다음에 T-Mobile, 그다음에 BASF 여기 뭐 독일계 그 제약회사죠. 그래서 아주 하이 퀄리티 파트너를 가진 그러한 대표적인 대체 인프라 중심의 부동산 자산 운용사고. 그다음에 인텔은 이제 뭐 그 월가가 그동안 인텔에 대해서 비관적, 골만 같은 데는 매도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이 전략은 상당히 윈윈 같다. 왜냐하면 300억 달러 중에 150억 달러를 인텔이 투자하는데 그중에 20%인 한 300억 달러? 그러니까 150억 달러의 그 20% 정도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그래요. 실제 그래서 자기가 넣는 돈은 한 120억 달러쯤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150억 달러는 브룩필드가 되는데 브룩필드는 또 실제 자기 돈을 자기 자본을 넣는 건 적고 많은 부분을 레버리지를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을 내는데 그래서 조금 리스키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죠. 워낙 선수들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텔은 물론 이 합작사에 버는 이익의 앞으로 51%밖에 못 갖고 가지만 왜냐하면 조인 벤처를 만든 거니까 하지만 일단은 현금을 절약해서 그 절약한 현금을 다른 설비 투자 R&D 그다음에 원래는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서 배당을 못 준다고 시장이 걱정을 했는데 배당을 유지를 해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텔이 좋은 주식이라고 좀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다른 식으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으로 회사의 재무 전략을 짜고 파트너를 불러들여서 리스크를 같이 공유한다. 그러면 이제 브룩필드는 누구냐 하면 우리 이제 저희 여기 파크원 지하 스튜디오 우리 있지만 요 바로 앞에 있는 IFC의 건물 주인입니다. 이
2016년에 브룩필드가 요 세 개 건물을 인수했고 지금 이제 미래에셋과 매각 계약이 체결이 돼서 4조 원 넘는 총 그 매매 금액이 되고 한 1조 원 이상 수익을 내서 국내에서 지금 재투자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한국에도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우리 여기 브룩필드가 2016년에 IFC를 인수하고 나서 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권도 형성되고 건물의 밸류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진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브룩필드의 그 창업자인 브루스 플랫이라는 분은 캐나다 부동산 업계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좋은 자산을 남들이 어렵고 힘들 때 아주 저가에 헐값에 사서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고 여기 이제 자산운용사도 장기적인 투자 성과가 아주 좋고 그 밑에 있는 브룩필드 인프라 파트너스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인텔하고 조인벤처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시가총액이 한 200억 달러, 한 27조 원쯤 되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 4,000km가 넘는 천연가스 파이프, 발전소, 그 다음에 뭐 통신 타워, 뭐 이런 이제 인프라 부동산들을 갖고 있고 주가 이제 보면 요거는 10년 장기 차트인데 과거 5년을 보든 10년을 보든 주가가 꾸준히 연 10% 이상 상승을 했고 안정적인 그 인프라 자산 부동산에서 이제 계속 임대 수익이 들어오고 또 아까 IFC 같이 또 자산 매각을 해서 또 저평가된 부동산 인프라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3%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가 구독자분들이 너무 IT 소프트웨어 플랫폼 말고 요런 조금 이제 다른 그 자산 그 상장된 자산 클래스도 좀 우리가 보면 리스크도 분산이 되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인텔이 매수 상위에 딱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정말 빠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 그 법안을 만들자마자 출시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인텔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많이 투자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정말 일 잘한다라는 브룩필드도 인텔과 손을 잡고 투자에 강행을 한다라는 거면은 앞으로 향후에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기대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월가가 인텔이 진짜 컴백을 세게 할지는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일부 월가는 중립 내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데도 많고. 근데 이 대체 자산운용사들 이런 인프라 부동산 하는 데들의 영역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인텔 쪽에 포커스를 둘 수도 있지만 말씀해 주셨던 이 브룩필드 이런 회사 쪽에도 포커스를 둬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대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벌써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빠르게 모셔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아침에 그렇게 입고 나오시면 추우실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보니까 오늘 19도가 찍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낮에는 26도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보시면 들려. 금요일 날은 제가 아침 바깥에 있더라도 저도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싹 듣고 있습니다. 하도 내용이 좋아갖고 이남욱께서 해주시는 거가. 특히 오늘 저는 그 외환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 오늘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근데고 특히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좀 잘 좀 들으시고 오늘 좀 잘 좀 정리해서 그런 기사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내용이 좋아서 감동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감동받으신 우리 위원님의 내용도 감동적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틀째 반등.
저는 시장에 감동했어요. 시장에 저는 뭐 감동과는 전혀 관계예요. 저는 시장에 감동했습니다. 왜요? 힘을 이렇게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올라갔거든요. 네. 325포인트 올랐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2주 만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 3, 4일 떨어지다가 올라갔고 네. 어저께는 뭐 보합 정도였고요. 오늘 나스닥이 한 1.7%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나름 이틀 동안에 그러지만 상당히 선방했고요. 이제 잭슨홀 미팅의 긴장감 이제 최고 고조죠. 그래서 오늘 밤에 한국 시간 11시니까 그냥 또 보고 계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저희는 역사를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여태까지 보면 올라간 날 떨어진 날 반반이에요. 반반 정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 20년 동안 잭슨홀 미팅 기간 전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D-1 그리고 플러스 D+1. 그러니까 요번을 보면 미국 시간을 보면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금토일이거든요. 행사가요. 정확 공식 행사가. 그러면 월요일 날이니까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20년 동안 평균 보면 0.4% 올랐습니다. 0.4%가 무시할 게 아니죠. 아니, 그 해별로 이렇게 보니까 네. 오른 해도 있고 떨어진 해도 그게 있고 반반이니까 반반. 네. 퐁당퐁당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큰 의미 없는데 여하튼 이걸 갖고도 이번에 크게 너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워낙 전형적인 소위 잭슨 미팅에서 각국의 중앙행정제들이 좋은 얘기하고 네. 잘 지냈냐 이런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시작하기 전에 하루 전인데 오늘 그 제임스 블러드 클리브랜드 연방행정제 또 나와서 또 한마디 했거든요. 늘 그러시잖아요. 그 저랑은 약간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요. 그냥 잘 지내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세게. 인플레이션은 지금 더 올라갈 거고 더 길고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하면 크게 나중에 또 혼난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얘기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주가는 이틀 연속 올라간 게 사실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틀째 약간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바로 이분인데 제임스 블러드 연방은행 총재인데 인플레이션이 보다 오랫동안 보다 높게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준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딱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적극적으로 지금 그 호키시하게 매파적으로 나올 거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을 2% 잡는 게 그들의 목표고 그게 바로 연준의 노력인데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아시다시피 그 양적 긴축을 이제 그 조이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퀀터티티브에 하고 타이트닝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풀 스케일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다 맞물려서 하다 보면 그래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저점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클리브랜드 연방원에서 CPI 나우캐스트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다 보시는 겁니다. GDP 나우 마찬가지로 딱 똑같이 보이고 이것도 매일매일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MOM도 나오고 전월 대비도 나오고 전년 대비 나오는데요. 전월 대비는 지금 오늘자로 보면 어저께자입니다. 정확하게 0.09% 올라가면서 전월이지만 2021년 5월에 최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 다들 이해하시지만 미국도 미국이지만 해외가 또 문제잖아요. 지금 유럽,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열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가능성은 뭐 반반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팩트 좀 보면 이 오른쪽 이제 중고차의 도매 가격인데요. 빠른 속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면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 월간 미주미 때 보여드렸나 여기서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자동차 완제품 플러스 부품 생산의 제조가요. 그게 2019년 팬데믹 이전 대비 최대로 늘어났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좀 잘 생산이 이제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품부터 돌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고차 가격은 약간 슬로우할 수밖에 없죠. 그 동안에는 이제 신차가 워낙에 귀해가지고 중고차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지금 그랜저 신형 뭐 해갖고 2년 걸릴 수 있다는 얘기, 겁주는 얘기도 있고.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왜 이렇게 인기인지 모르겠지만 13개월, 14개월 정말 그러더라고요. 신기한 게 제가 어저께 이제 산책을 하다가 바로 옆에 전 소렌토에서 하이브리드가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조용히 차가 지나오는데 이게 하이브리드가 나왔구나. 이거 인기 없을 수가 없겠다. 왜냐면은 아이 한두 명 있는 저의 또래인 친구들은 딱 그 차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13개월, 14개월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풀려나가겠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요. 무슨 자동차 하는데 뭐 기껏 3개월이고 무슨 페라리도 아니고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좀 풀릴 거라고 저는 이건 뇌피셜로 가미한 얘기지만 풀릴 거라 보고 있고, 마케팅 전략 같기도 하고요. 그건 제조업의 생산이 지금 2020년 전후로 회귀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팩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휘발유 가격인데. 그 10년치인데요. 이게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지금 이 그 금액이요. 지금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지금 2012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3달러라는 수준대가 이렇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 수준 요때까지 떨어진 거. 물론 그 전에 더 싼 적도 있지만 요 고점 대비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뭔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높으신 어른들, 똑똑하신 분들이 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여하튼 중립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좀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요. 그래서 위건 아래건 이번 주에 가장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오늘 밤에요. 자, 미국 달러가 소폭 내려가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달러가 이틀째 그렇지만 이제 약보합한 것 정도도 쉬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달러나 그 한국 원화의 부분은 혹시 지금 보신 분들은 좀 되돌려 보시라도 이남우 교수 얘기 꼭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장 큰 거는 저는 엔비디아가 어제 저희 이제 시작 발표 내용 보면서 많이 빠져가지고 본장에서도 하락할 것 같았는데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프리마켓에서도 많이 떨어졌었죠. 이렇게 3-4% 떨어졌는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게 또 올라갈지 또 떨어질지 모르죠.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보면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부족해 나와서 그것대로 하면 2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되는 겁니다. 특히 게이밍 쪽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이 엇비슷하다 그러면 어떻게 많이 떨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기회를 보더라도 막 적극적으로 파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은 무슨 소리야. 길게 보면 좋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거로 보냐면 확신의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가끔 해보면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80%가 확신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봤더니 아이온큐가 50% 정도 나오는데 엔비디아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엔비디아는 제가 봤을 때는 70에서 65, 70 정도 나올 거예요. 높은 수준이네요. 네, 당연히 아이온큐보다 높죠. 그래서 그 정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사람들도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결론은 4%가 올라가면서 우리식으로 보면 쉽게 양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수에서 광명 찾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요? 광명,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엔비디아가 그건 뭐 수술한 얘기고요. 목표 주가는 최소한 12곳이 오늘 발표하는 곳이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을 바꾼 것은 없는데요. 투자 의견은 유지하는 것도 계속 있습니다. 홀드, 중립 이런 거. 홀드나 퍼폼은 다 중립 의견이거든요.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다 내렸고요. 여전히 네 군데는 지금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아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극과 극의 의견은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양쪽에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이번 3분기 매출, 지금 3분기 현재 진행된 겁니다. 59억 달러 얘기한 거가 바닥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그리고 게임 분야가 제가 게임을 안 하지만 게임을 하는 분야, 그리고 게임은 역시 플러스 비트코인이 들어갈 텐데, 채굴이 들어갈 텐데, 게임 분야가 내년부터 다시 부스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각자 생각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UBS도 데이터 센터는 회사 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다. 그래서 된다는 얘기합니다. 반면에 도이치방크나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니다. 이거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웨드부시 같은 경우가 딱 이거죠. 웨드부시가 딱 보시면 뉴트럴하고 190에서 160으로 내렸잖아요. 현재가보다 10%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이치방크가 홀드 보통 유지 의견하고 있고 8% 부터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각자 입장이 다양한데 여전히 그 의견이 최소한 어저께 발표로 인해서 바뀐 건 없다. 다만 어제 부사장님이나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주가 내려가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스스로 매출을 낮춰놨기 때문에 낮았는데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뀐 것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어저께랑 똑같지만 본인의 확신의 정도, 본인의 어떤
뭐든지 마찬가지거든요. 테슬라가 됐건 엔비디아건 본인의 확신, 자기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는지 트레이딩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장비디아 때문에 속아서 샀다, 뭐 짜증만 난다 하시면은 잘 팔고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정신 건강에도 좋다 보고 있고, 그거랑 상관없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자동차 분야.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가 지금 3.2%일 겁니다, 어저께. 근데 예를 들어서 진 머스터 같은 사람은 이게 수년 내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 2030년대 가면 30%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직 안 가본 길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본인의 이런 주식, 특히 논란이 되는 것들은 본인의 심지를 딱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좀 분석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자꾸 이제 누군가한테 기대려고 하고 월가의 의견 보고 이분들은 훨씬 더 똑똑하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따라가야지라고 하지만 그들도 틀릴 수 있거든요. 틀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월가 전체적인 시각은 그래서 컨센서스가 중요하고 네. 방향성을 주시하다 말씀드립니다. 세일즈포스닷컴도 마찬가지. 저는 세일즈포스닷컴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뭐 좋아합니다, 저는요. 근데 어제 좀 빠졌죠. 예, 마크 베니어프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전 개인적으로 보면 최소 17곳의 목표 주가 줄 하향이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던스를 자체를 낮춰놨거든요. 그렇지만 투자 의견이 바뀐 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회사에 대한 신뢰,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신뢰가 깨지면 이건 투자 의견 자체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하향보다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것은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뀌는지, 그게 이제 큰 거다. 미국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정말 이게 두 단계 내리고 두 단계 올리는 것도 간혹 있죠. 그래서 저희가 가끔 불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투자 의견을 두 단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펠라톤은 다시 뱉어내네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호재는 호재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매매하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펠라톤은 보시면 작게 해놨지만 초록색이 뭐 하나죠? 뭐 저도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커넥티드 피트니스에서 이거는 저겁니다. 인터넷으로 해갖고 그 자기 그 라이브로 그 방송 보는 게 있어요. 그 제약은 전부 다 미스했죠. 빨간 게 하나도 없죠. 초록색이 하나도 없죠. 심지어는요. 이건 뭐 다 이거 매출이나 이 모반지건 상관없고 가이던스의 매출이 16%. 그렇죠? 가이던스의 주당이익이 11.4% 뭐예요? 이건 완전히 그 실적 가이던스가 쇼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실적 시즌에 이번 주에 엔비디아는 59%가 요번에 빗할 거라고 얘기했고 요번에 빗한 거 자체는 세일즈포스는 맞췄어요. 70%가 남겨놨는데 기억하세요? 펠라톤은 단 2%였거든요. 2%. 그러니까 그만큼은 지금 주가에 좋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장마 가무에서는 얼타뷰티 정도 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 나오면서 오늘 주당이 정규장에도 올랐고 시간에서도 3% 정도 올라가는 것이 얼타뷰티의 모습입니다.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뭐 에스티로더도 그렇고 약간 또 스물스물 움직이는 스물스물 움직이는 거 있지만 얼타뷰티는 이제 그거보다는 소매가 더 강한 소매 쪽에 플러스 자체 브랜드가 있는 뭐 자체 브랜드도 꽤 있는데요. 어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에스테로도 완전히 외국에서 많이 하는 거고 얼타뷰티 약간 성향은 다르죠. 네. 자, 지금 요것도 걱정되고 있어요. 투자하신 분들 꽤 계실 거거든요. 요거 잠깐 말씀드릴까요? 요거 시간 되면 말씀드리면 미국 내 상장 중국 기업들에서 엄청 비판이 많고 걱정이 많고 2년 내내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디리스팅, 상장 폐지 일부는 이미 발표됐고요.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과 중국에 계속 알력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믿냐죠 회계. 그래서 그걸 잘 국제 미국 기준을 맞춰라 어쩌자 막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월스트리트전에서 단독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인데 지금 홍콩 이런 데서 협의를 하고 있어갖고 미국의 그런 회계 감독하는 사람들이 홍콩이나 중국에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그래서 합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합의했다는 얘기인데 익스클루시브가 단독일이 떴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양쪽 모두 부인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그거에 대해서 노코멘트라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탑뉴스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여하튼 주가는 알리바바, 바이두, 징동닷컴이 아마 제일 큰 관심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7에서 9% 정도 올라가는 것이 오늘 현실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쪽에서 어디 하나도 인정한 적 없어요. 보도에 따르면요. 그렇지만 조만간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관련해서는 뭐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미 사실 손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별로 지금 상황이네요. 많은 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다만 이제 마냥 물린 분도 있고 뭐 투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워낙 알리바바 같은 경우 고점에서 지금 반토막 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상황을 좀 보시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신뢰도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정도는 꼭 인지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네. 그 미주미 주말 라이브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벤트 내일은 이제 그 이벤트가 있고요. 아마 시간이 되면 혹시 부사장님이 잠깐이라도 뭐 그 주말 라이브 하자는 얘기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더라도 짧게 정도 진행하겠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강의를 3명이 합니다. 네. 물론 부사장님이 가장 메인으로 딱 모시는 거고 저는 이제 그냥 앞에 그냥 바람잡이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분이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건데 저는 ETF로만 투자하는 7단계가 있고요. 저보다는 체스리 투자자문의 최상무님이 나오셔갖고 가프란 거를 제가 전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가프란 거 기억하세요? 그로스 에더 리즈너블 프라이스입니다. 그래갖고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 그 이제 사람들의 꿈이에요, 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골드만삭스도 있고 JP 모건도 있고 시티도 있고 저희도 공개해드려 말을 알려드렸는데 그게 합리적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사자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의 꿈을 좀 멋있게 얘기하면 가프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그쵸. 근데 그분이 최상무님이 스스로의 가프를 얘기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강의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은 어디서 한다 그랬죠? 네이버나 그 투자공간 6차까지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꼭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습니다. 저의 아침 시간이 활기찰 수 있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의 응원 덕분이고요. 저는 그 응원에 힘입어서 주말 잘 충전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